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계 최고의 낭만적인 비극, 세계의 러브 스토리 이렇게 부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뭐 누구나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름이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맞아요. 그런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저희 딥다이브를 위해 보내주신 그 방대한 분량의 희곡 원문 분석 자료와 노트들을 제가 쭉 살펴보고 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착각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작품 전체를 움직이는 여러 힘 중에서 가장 약하고 무력한 동력이 바로 그 사랑이더라고요. 와, 아주 날카로운 첫인상이네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이야기를 아주 예쁘고 운명적인 로맨스로 포장해서 기억하곤 하잖아요. 네, 그 발코니 씬 같은 것만 막 떠올리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텍스트의 이면을 우리가 낱낱이 해체해보면요.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건 맹목적인 증오나 통제할 수 없는 우연, 그리고 인간의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이 성격적 결함이요? 네,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파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서늘하고 기계적인 심리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서늘한 심리 보고서라. 진짜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청취자님이 공유해 주신 이 흥미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문간의 원한과 그 짓누르는 시간의 압박, 네, 시간의 압박 중요하죠. 네, 그리고 주인공들의 그 불안정한 심리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서 피할 수 없는 비극을 완성해내는지 그 정교한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분해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작품을 지배하는 거대한 첫 번째 톱니바퀴는 단연코 그 해묵은 원한이라는 구조적 환경입니다. 해묵은 원한. 네, 원문의 1막 1장을 딱 펼치자마자 우리가 마주하는 건 아름다운 연인의 속삭임이 아니에요. 베로나의 한복판에서 캐퓰럿 가문의 하인들이 몬토규 가문의 하인들을 향해 그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행동을 하죠. 아, 네.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그 모욕. 자료 보니까 그게 당시에는 엄청 노골적이고 저급한 모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심한 도발이었죠. 그 유치한 행동으로 시작된 싸움이 어떻게 번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하인들끼리의 입싸움이 불과 몇 분 만에 벤볼리오나 티볼트 같은 귀족 가문 자제들의 칼부림으로 확 번지잖아요. 맞습니다. 삽시간에 커지죠. 그리고 결국엔 베로나의 시민들 전체가 막 무기를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요. 그 개인의 사소한 도발이 도시 전체의 폭력으로 전염되는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로나라는 공간 자체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완전히 거대한 폭력의 감옥으로 설정했다는 점이거든요. 감옥이요. 그러니까 원한이 지배하는 닫힌 공간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하인들의 싸움을 진압하기 위해 등장한 영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번에 또 길거리에서 난독을 피우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엄청 강력한 경고네요. 네, 이 대목은 단순히 공권력이 개입해서 상황을 정리했다. 이게 아닙니다. 영주의 이 선언은 앞으로 이 그간에서 인물들이 겪게 될 모든 갈등의 판돈을 목숨으로 격상시켜버리는 아, 판돈을 올린 거군요. 네, 아주 무자비한 게임의 룰을 세팅해버린 겁니다. 약간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두 주인공은 조상들이 아주 견고하게 지어놓은 밀실 안에 갇혀있는 셈이네요. 밀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물론 그 방을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막 이성과 인내심이라는 열쇠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부터 원한이라는 이름의 독가스나 불길이 방 안으로 매섭게 번져 들어오고 있으니까 질식하기 직전이 되는 거죠. 네, 질식하기 직전인 인물들은 이성적으로 열쇠 구멍을 찾을 여유조차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밀실의 불길이 인물들에게 미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선택지 자체를 아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선택지를 지워버렸다? 생각해보세요. 가문 간의 원한이 없었다면 이 어린 연인들의 서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무도회에서 서로 눈이 맞았으니까 보통 같으면 부모님께 당당히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구해서 공개적인 결혼식을 올렸겠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로죠. 하지만 원한의 구조가 그 경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니까 이들은 로렌스 신부의 암자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비밀 결혼을 하고 급기야는 막 죽음을 위장하는 극단적인 약을 마시는 선택으로 내몰리게 되잖아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적 혐오와 원한이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을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 원한의 톱니바퀴는 시간의 압박과 맞물리면서 서사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붙여요. 시간의 압박. 사실 그 부분도 자료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들은 선택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엄청난 시간적, 공간적 억압 속으로 던져집니다. 희곡 곳곳을 보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불길한 운명의 복선들이 아주 촘촘하게 깔려 있어요. 아, 그 대사들 기억나요. 1막 4장에서 로미오가 무도에 가기 전에 중얼거리잖아요. 별들에 매달린 어떤 불길한 결과가 때이른 죽음으로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요. 맞아요. 완벽한 예지적 복선이죠. 줄리엣도 마찬가지입니다. 3막 5장에서 만토바로로 추방되어 떠나는 로미오를 내려다보면서 당신이 무덤 밑바닥에 누운 죽은 사람 같아 보인다고 환상을 보잖아요. 진짜 소름 돋는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저는 공간과 날씨마저도 이들을 안 도와준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여름날의 더위 말씀이시죠? 네, 서사적 긴장감이 막 폭발하는 3막 1장을 보면 벤볼리오가 오늘은 너무 덥고 이런 더운 날에는 미친 피가 끓어오르지 라며 막 불길해하잖아요. 찌는 듯한 그 이탈리아의 한여름 날씨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물리적인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 지점이 당대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면 훨씬 더 깊게 다가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은 인간의 성정과 감정이 사체액설, 즉 몸속의 체액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거든요. 아, 체액이요. 네. 특히 한여름의 극심한 더위는 인체의 황담즙을 막 끌어오르게 만들어서 사람을 극도로 예민하고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아, 날씨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당대의 생물학적 믿음을 무대 위로 끌어와서 베로나의 그 숨막히는 열기와 좁은 골목길이라는 환경이 머큐쇼와 티볼트의 우발적인 살인을 유발하는 완벽한 덫으로 기능하게 만든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약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어떤 부분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환경적 압박이나 아까 별들의 장난 같은 운명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5막 2장에 나오는 그 결정적 장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존 수사가 편지를 전하지 못한 그 장면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아니, 역병이 도는 바람에 전령인 존 수사가 만토바로 가지 못해서 격리되어 버리고 결국 줄리엣이 가짜로 죽었다는 편지가 로미오에게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이건 무슨 거창한 우주적 운명이라기보다는 시대적 배경이 만들어낸 순전한 우편 배달 사고, 완전한 우연 아닌가요? 이걸 굳이 운명의 장단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방금 청취자님들을 대변해서 지적해 주신 그 불편함, 그게 바로 셰익스피어가 의도한 극적 장치의 핵심입니다. 의도한 거라고요? 그 우연이요? 맞습니다. 존 수사가 격리된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지독한 배달 사고이자 무의미한 불운에 불과해요. 그리고 줄리엣이 깨어나기 불과 1, 2분 전에 로미오가 무덤에 도착한 것도 아주 잔인한 타이밍의 어긋남이죠. 진짜 1, 2분 차이였잖아요. 네. 하지만 작가는 이 개연성 없는 사소한 우연들을 한치의 틈도 없이 겹겹이 쌓아올립니다. 우연이 서너 번 연속으로 반복되면서 인간의 테러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인간은 결국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우주적 질서, 즉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우연의 중첩이 운명이라는 착각 혹은 거대한 벽을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5막 1장에서 줄리엣의 사망 오보를 들은 로미오가 이렇게 절규하죠. 별들의 뜻에 저항하겠다. 운명에 맞서겠다는 그 대사. 네. 운명에 순응하는 대신 저항하겠다며 무덤으로 달려가 자살을 선택하는데요. 역설적에게도 그 저항의 몸짓이 그들을 파멸시키려 했던 운명의 시나리오를 가장 완벽하게 완성해버리는 마침표가 되어버리니까요. 세상에 별들을 이기겠다고 뛰어든 곳이 결국 별들이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이었네요. 아주 비극적인 아이러니죠. 그렇다면 결국 이 파멸의 기계에서 최종적으로 방아쇠를 당긴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엇갈린 타이밍만이 아니라 주인공 본인의 내부, 즉 성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원문을 보면서 로미오의 심리적 궤적을 쫙 쫓아가 봤는데 진짜 어지럼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감정의 진폭이 너무너무 커요. 그렇죠. 단순히 진폭이 큰 것을 넘어서 그 감정의 속도를 지어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돼 있는 인물이죠. 맞아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1막에서는 로잘린이라는 여성에게 거절당했다고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방에 틀어박혀 우울증에 시달리잖아요. 밤을 낮으로 만들면서 괴로워하죠. 호스트 무도회에서 줄리엣을 마주친 순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과거의 감정을 폐기하고 맹목적인 사랑에 빠져들고요. 게다가 산막에서 절친한 머큐쇼가 죽었을 때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아주 맹렬하게 분노하죠. 네, 슬픔을 거칠 새도 없이 불타는 눈을 한 분노에 휩싸여서 곧방 티볼트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추방 명령을 받고 로렌스 신부의 암자에 숨어 있을 때는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이처럼 오열하잖아요. 감정의 통제가 아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오막에서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바로 약제사에게 가서 독약을 사버립니다. 네, 그 행동력 하나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로미오의 심리는 마치 브레이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스포츠카 같아요. 가속 페달만 밟으면서 0에서 100까지 도달하는데 단 1초도 안 걸리는 거죠. 야,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 그 비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적 결함, 즉 하마르티아의 본질을 아주 완벽히 설명해 줍니다. 하마르티아요? 그게 뭔가요? 고전 비극에서 주인공을 파멸로 이끄는 결함을 뜻하는데요. 이게 무조건 악한 본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물이 가진 어떤 특정한 성향이 극단적으로 발현될 때 생기는 파괴력이죠. 아, 성향의 극단적 발현? 네, 로미오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자신의 영혼 전부를 전속력으로 내던지는 그 순수함 있잖아요. 네, 무모할 정도로 순수하죠. 바로 그 순수함이 절망과 분노 앞에서도 똑같은 속도로 전력 질주하게 만드는 독약이 된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수사의 편지가 엇갈리는 그런 끔찍한 배달 사고가 났더라도 로미오의 그 성격의 브레이크가 조금이라도 작동했다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완전히 달랐겠죠. 네, 발타자르한테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즉시 독약을 살 게 아니라 베로나에 몰래 들어가서 로렌스 신부부터 좀 찾았다면? 아니면 적어도 줄리엣의 무덤 앞에서 하루만 더, 아니 하루가 뭡니까? 단 몇 시간만이라도 슬픔을 주체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이성적인 판단력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인간의 운명이란 저 멀리 외부의 별들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격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내면의 성격에 각인되어 있다? 와, 결국 로미오의 그 맹렬한 충동성은 오막에 이르러서 베로나의 물리적인 상징물들과 결합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 상징물들. 자료에서 본 2막 3장의 그 대사가 딱 떠오르네요. 로렌스 신부가 약초를 캐면서 읊었던 독백이 이 모든 폭주의 성격을 예견하고 있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독백이죠. 식물 안에도 인간의 마음처럼 두 가지 왕이 진을 치고 있으니 바로 은총과 야비한 의지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요? 맞습니다. 하나의 약초가 치유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섬뜩한 이중성 말입니다. 네, 이 이중성이 진짜 핵심 같더라고요. 이 이중성은 이 극의 철학적 뼈대 그 자체입니다. 로렌스 신부와 가난한 약제사를 딱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거든요. 아, 신부와 약제사의 대비요? 네, 로렌스 신부는 두 가문의 화해라는 숭고한 영적 목적, 즉 은총을 위해서 줄리엣에게 수면제를 주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파멸이었죠. 반면에 만토바의 굶주린 약제사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불법인 걸 뻔히 알면서도 로미오에게 치명적인 독약을 팝니다. 로미오가 이렇게 말하죠. 너의 빈곤에 돈을 주는 것이지 너의 의지에 주는 것이 아니다. 와, 황금을 쥐어주면서 하는 그 대사. 네, 자본이 빈곤을 착취해서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죽음을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선한 의도는 파멸을 낳고 오히려 타락한 거래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제 기능을 다했다는 점이 정말 서늘하네요. 완벽한 아이러니죠. 그리고 줄리엣이 마주한 마지막 상징물도 빼놓을 수 없어요. 무덤 안에서 깨어나서 죽어있는 로미오를 발견하고 집어든 로미오의 단검. 아, 그 단검. 네, 경비대가 다가오는 급박한 소리 속에서 그녀가 오, 반다운 단검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스스로를 찌르는 장면은요. 죽음을 부르는 흉기가 오히려 억압적인 현실을 탈출할 유일한 안식처로 뒤바뀌는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오막 무덤신의 텐션을 가만히 분석해보면요. 작가가 시간 자체를 얼마나 잔인한 무기로 휘두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무기로 쓴다고요? 네, 생각해보세요. 어둡고 캄캄한 지하 묘지 안에서 횃불 하나의 의지에 무덤을 막 파헤치고 페리스 백작과 마주켜서 우발적 결투가 벌어지고 로미오가 독약을 마신 뒤 불과 1, 2분의 시차를 두고 줄리엣이 딱 깨어납니다. 와, 그 일련의 과정이 진짜 미친 듯이 휘몰아치죠.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숨통을 조이듯 아주 빠르게 전개돼요. 독자나 관객은 속으로 제발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나중에 이렇게 외치지만 인물들의 그 조급한 성격은 시간을 확 압축시켜버리고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파멸의 기계장치를 끝까지 돌려버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모든 톱니바퀴가 폭주한 끝에 남은 결말을 보면 정말 입맛이 씁쓸해집니다. 마지막에 영주와 두 가문의 부모들이 그 어린 시신들 앞에 모여서 뼈저리게 후회하잖아요. 네, 너무 늦은 후회죠. 몬토규와 캐퓰러스는 서로 화해하면서 베로나 한복판에 두 아이의 황금동상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가문의 맹목적인 적대감을 멈추기 위해서 그 가장 순수하고 젊은 피가 희생되었다는 건 너무나도 가혹한 대가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들의 죽음이 남긴 진정한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비극의 본질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시점과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점 사이에 극단적인 불일치에 있습니다. 아, 깨달음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의 불일치. 네, 부모들이 자신들의 맹목적인 확증 편향과 혐오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린 뒤였잖아요. 맞아요. 다 죽고 난 뒤죠. 그래서 무덤 앞에 세워질 그 화려한 황금 동상은 단순한 화해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혐오로 가득했던 기성세대의 어리석음을 영원히 박제해두는 수치스러운 형벌 표식이나 다름없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형벌의 기념비. 이 표현이 정말 가슴에 꽂히네요. 오늘 이 딥다이브가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단순히 고전 명작의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과 환경을 비추는 아주 날카로운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텍스트니까요. 가문 간의 원한이라는 억압적 환경,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빚어낸 잔인한 엇갈림, 또 인물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한 충동성이라는 성격적 결함까지 이 완벽한 기계장치의 해체 작업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굴리고 있는 혐오와 충동의 톱니바퀴를 잠시 멈춰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좋은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극의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갔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존 수사를 가로막았던 역병이 아예 없었고 로렌스 신부의 편지가 제때 도착했다고 해봅시다. 네, 해피엔딩의 루트군요. 로미오가 타이밍 좋게 무덤에서 깨어난 줄리엣을 구출해서 만토바로 무사히 야반 도주하는데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둘이 함께 만토바로 도망쳤다면. 네, 원문 내내 셰익스피어가 치밀하게 강조했던 그 0에서 100까지 순식간에 끌어오르는 극단적이고 불나방 같은 충동적인 성격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없는 성격. 그걸 고려할 때 과연 이 어린 연인들은 만토바에서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오래도록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듣고 보니 정말 의문이네요. 아니면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통제 불능의 심리 상태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또 다른 형태의 사고를 치면서 새로운 비극을 스스로 불러들였을까요? 오늘 밤 그 고장난 시계의 톱니바퀴를 청취자 여러분만의 상상력으로 다시 조립해 보시길 바랍니다.